네, 안녕하십니까.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닥신의 기계환기 개론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한 2주 정도 빠졌어요. 새로운 직장에 좀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핑계긴 한데 빠졌는데, 매주 올린다는 약속을 또 어떤 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기계환기 영상 올리는 거 벌써 때려쳤냐? 절대 안 때려칩니다. 그래서 13부작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영상은 3부입니다. 닥신의 기계환기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드릴 얘기는 뭐 많은 얘기들은 아닌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기계환기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ICU를 처음 접하고 벤틸레이터를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스승님, 호흡기내과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인공호흡기를 공부할 때 있어서 이 모드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벤틸레이터를 운영하다 보면 무슨 오토 모드를 쓸지, 프레셔 컨트롤을 쓸지, SIMV 모드를 쓸지, 볼륨 컨트롤을 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드들에 집착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어떤 렁 벤틸레이션의 피지올로지를 이해하고 어떤 물리역학적인 그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이고, 그거를 기계가 어떤 것들을 인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드를 개발자가 어떻게 만들었을지, 정말 피지올로직하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거를 인공호흡기는 어떻게 인식을 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이 모드가 뭐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벤틸레이터를 걸었을 때 그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이 머신이 지금 뭘 이해하고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벤트의 커브들을 보고 들어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 모드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오토 모드라고 하든 프레셔 컨트롤이라고 하든 SIMV 모드라고 하든 이 하나하나가 사실 그렇게 엄청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벤틸레이터는 백업 세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는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중요한 게 어떤 렁의 피지올로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몇 가지 키워드들을 먼저 들을 건데, 렁의 컴플라이언스, 렁이 얼마나 잘 펴지는지.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크다는 거는 렁이 잘 펴진다는 거. 대표적인 병이 엠피제마.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뻣뻣하고 잘 안 펴진다는 거예요. 프레셔를 막 줘도 볼륨이 잘 안 늘어난다. 굉장히 렁이 뻣뻣한 거. 이게 뭘까요? 뭐 IPF,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온 거, 포스트 ARDS 스테이처스. 렁이 굉장히 막 뻣뻣해. 조금만 볼륨을 주려고 하면 타이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레셔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설명드릴 거고, 벤틸레이터는 이제 양압 환기인데, 벤틸레이터의 이 튜브에다가 이제 프레셔를 주면서 렁의 타이달, 렁을 부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렁을 부풀릴 때 이 튜브를 통해서 벤틸레이터가 이제 양압으로 밀어넣을 때 그 프레셔는 어떤 프레셔가 있냐? 두 개가 있습니다.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 그리고 렁의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프레셔. 결국 이제 컴플라이언스랑 같은 얘기인데, 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용수철이잖아요. 그 볼륨 상태를 유지하려면 프레셔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플라토 프레셔라는 개념이고, 플로우가 있을 때는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고,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는 플로우가 있을 때만 있고, 피크 프레셔까지 올라갔다가 볼륨이 멈추면 프레셔가 뚝 떨어지는데, 그만큼이 알고 보면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였고, 그 프레셔가 우리는 플라토 프레셔라고 한다.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크면 렁이 잘 펴진다는 거고, 똑같은 타이달 볼륨이 확보될 때까지 프레셔를 많이 안 줘도 타이달 확보가 됩니다. 반대로 IFF나 파이브로틱 렁 디지즈가 있는 포스트 ARDS 스테이처스로 굉장히 렁이 파이브로틱하게 체인지가 있는 경우는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일라스틱 리코일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프레셔를 많이 줘도 타이달이 잘 안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 피크 프레셔가 되게 높아지고, 사실 피크 프레셔가 높아지는 데는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떨어져서 중요한 거, 피크 프레셔와 플라토 프레셔의 차이는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인데,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는 플로우가 있을 때만 있다. 플로우가 멈추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렁의 어떤 상태랑은 상관이 없다. 렁의 뭐 컴플라이언스가 높은지 낮은지. 반대로
일라스틱 리콜이 큰지 작은지랑은 상관없고 에어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웨이 디지즈가 있는 사람, 뭐 COPD, 에즈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플로우를 줄 때 우리가 엠브백잉을 해봐도 되게 많은 저항이 느껴집니다. 막 안 들어가요, 바람이. 그리고 또 렁에 이디마가 있거나 이런 알베올라 같은데 혹은 에어웨이도 이디마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스퓨툼 같은 게 되게 많아서 렁의 에어웨이가 되게 좁아져 있다. 혹은 이 튜브가 좀 작은 거를 사용한다. 어떤 기도가 굉장히 조그마고 체구가 작은 사람은 이 튜브를 작은 걸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튜브 안에 뭐 가래가 막 많이 껴 있어서, 혹은 이 튜브가 꺾여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커지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노티를 받아요. 선생님, 벤틸레이터 타이달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가서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타이달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레지스턴스가 크다는 얘기인데, 혹은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렁 자체의 문제인지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인지, 에크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피지올로직하지 않은 플로우에서 엘브의 프레셔가 높아지고 그 프레셔가 뒤로 다 밀리면서 렁 이디마가 되고, 렁이 이디마가 되면은 굉장히 렁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레셔를 줘도 렁 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렁 피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컴플라이언스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에크모 넣고 벤팅이 안 돼 있는 환자는 자칫하다가 MR이 심하고 에크모 플로우 되게 높아서 볼륨도 때려붓고 하다 보면 렁 이대만 물이 그냥 꽉 차버리는데 갑자기 벤틸레이터 타이달이 안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나중에 또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이해 안 가도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나중에 뭔가가 이제 점점점 공부하면서 알게 됐을 때, 아,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딴 얘기인데, 잠깐 딴 얘기도 해야 재밌으니까, 오늘 할 얘기는 별 얘기가 없어서 딴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제가 내과 전공이 1년차 할 때, 제가 당시에 이제 제 백을 서주는 분이, 뭐 실명을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엄시성을 가진 윈년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들 1년차들 세계에서는 그 엄시성을 가신 3년차 선생님을 갖고 이제 엄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전공이 3년차 선생님인데 치프인데, 그냥 교수님만큼 지식이 굉장히 빠방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면 이제 안심이 돼요. 아는 사람 없는 문제니까, 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뭔가 ABGA 값이 뭔가 안 좋아서 그 엄 교수님한테 노티를 했어요. 아, 환자 ABGA를 했는데 좀 CO2가 좀 차는데 숨을 열심히 안 쉰다. 이거 괜찮냐 막 노티했더니, 엄 교수님이 그때 ABGA 노트를 딱 보더니 라식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비로 두라고 이러고 툭 가셨던, 약간 좀 시크하신데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때 뭔가 그런 일이 있었고 먼 훗날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겠구나라는 게 나중에 이해가 가요. 그 뭐냐면 라식스 같은 이뇨제를 쓰다 보면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좀 되고,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되면 이제 컴펀세이션이 되다 보니까 호흡이 좀 떨어집니다. 스스로 피지올로직하게 좀 CO2를 채우는 경향이 좀 생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세팅이 되면 좀 조절이 되면서 안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옛날에 이제 그 엄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에크모 환자가 벤팅이 안 돼 있으면 렁이 컨제스천이 되고 갑자기 타이달이 안 들어간다. 렁 이디마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확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죠.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선생님 벤틸레이터 타이달이 안 나와요 라는 노티가 오면 렁 자체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 건지, 뭐 렁이 파이브로틱한 체인지가 와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 건지, 이디마가 생겨서 그런 건지, 렁 자체에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에어웨이에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어서 뭐 에어웨이가 이데마가 있다든지, 에어웨이에 가래가 있다든지, 혹은 이 튜브가 가늘어서 그렇다든지, 이 튜브가 꺾여서 그렇다든지. 석션을 해볼까요? 이 튜브에 가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석션을 했는데도 볼륨이 안 나와.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디마도 없어. 혹시 에어웨이 자체의 문제인가? 그러면 뭐 하이드로코티존 같은 걸 좀 써본다든지, 에어웨이 부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네뷸라이저를 좀 해본다든지, 잘 보이지 않는 스몰 에어웨이가 작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개념입니다.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어떻고, 피크 프레셔가 어떻고, 플라토 프레셔가 어떻고,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고, 컴플라이언스는 델타 P분의 델타 V인데, 저 이렇게 공식 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게 외울 게 조금 필요하기도 해요. 이게 오히려 무식하면 약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막 그냥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사실 또 좋아해. 잘 모르면 일단 외우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단 외우면 나중에 이해가 가거든요. 컴플라이언스는 델타 P분의 델타 V인데, 결국 델타 P와 델타 V의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가 컴플라이언스고, 사실 그 기울기라는 건 이제 미분값이죠. 그래서 델타 P, 델타 V라는 그래프를 볼 때 그 그래프의 커브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벤틸레이션 구간이 어딘지, 이 아래쪽은 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지? 그거는 렁의 리크루트먼트가 필요해서, 렁이 다 붙어 있는 게 알베올라들을 피는데 약간 저항이 있어서, 알베올라들이 다 리크루트먼트 돼서 다 펴지고 나면은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좀 좋아지는 구간이 있고, 굉장히 프레셔가 높은 구간, 피크 프레셔 구간 근처로 가면 프레셔를 막 줘도 렁이 안 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컴플라이언스가 뭐라고 하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렁이 진짜 터지기 직전. 델타 P, 델타 V 프레셔 볼륨 커브를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낮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이런 구간이 생기는데, 프레셔 볼륨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미분값은 컴플라이언스다. 그 역수는 일라스틱 리코일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이는 게 많아지고, 대표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커지는 질환은 엠피제마, 그리고 대표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좀 떨어지는 질환은 굉장히 뻣뻣한 거, 포스트 ALDS, 파이브로틱하게 체인지가 온 거, IPF 이런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상상을 하면 좋아요. 엠피제마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큰데, 엠피제마는 이제 렁이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다 망가진 렁이잖아요. 조금만 프레셔를 줘도 되게 잘 펴져요. 렁이 그냥 굉장히 너덜너덜하게 늘어진 고무 같은 거, 더 이상 탄성이 없는, 프레셔를 줘도 타이달은 잘 나오는데, 얘는 이제 일라스틱 리콜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굉장히 슬슬 돌아옵니다. 똑같은 타이달을 줘도 사실은 환자는 디스미아를 느껴요. 왜? 벤틸레이터 입장에서 볼 때는 볼륨이 많이 들어가니까 타이달을 크게 잡는데, 타이달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이펙티브한 벤틸레이션은 얼마 안 되죠. 엠피제마는 렁의 파렌케말 알베올라가 다 망가진 거니까. 그래서 이건 컴플라이언스가 크다 작다? 크다. 컴플라이언스가 큰 거는 일라스턴스가 반대로 작다는 얘기입니다. 엠피제마 굉장히 잘 늘어나고 반대로 수축되는 것도 약고, 굉장히 너덜너덜한 스프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망가진 쇼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와서 IPF 뭐 이런 환자들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레셔를 줘도 볼륨이 안 늘어난다. 그 다음에 수축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 푹 하고 수축하거든요. 푹 하고 수축하는데, 그거는 컴플라이언스가 작아져 있고 일라스턴스는 반대로 커져 있다. 일라스틱 리코일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면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얘기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닥신의 기계환기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딱딱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외우지 마세요. 뭐 컴플라이언스가 뭐다 외우지 말고, 이제 폐가 딱딱한 폐를 생각합니다. 딱딱한 폐는 뭘까요? IPF, ILD, ALDS 세게 오면은 막 뉴모니아 2주, 3주, 4주 치료하고 막 벤틸레이터 세게 쓰다 보면 렁이 이제 다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망가지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발 뒤꿈치처럼 이제 뻣뻣해져서 굉장히 파이브로틱하게 체인지가 옵니다. 폐가 부드럽게 팽창하지 않고 뻣뻣해진 상태다. 폐가 이제 부풀지 않겠죠. 변형이 잘 되지 않는, 굉장히 막 뻑뻑해요. 막 엠브뱅을 세게 해야만 겨우겨우 타이달이 확보된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백잉 시 저항이 크고 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에어웨이 병 자체가 아니고 폐 자체가 딱딱한 거니까 에어웨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어웨이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커서 프레셔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렁 자체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서, 일라스턴스가 커져서, 일라스틱 리코일이 커져서, 그래서 기계 환기 중에는 대개 기도압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벤틸레이터 쓸 때 컴플라이언스가 크면, 폐가 딱딱하면 기도 내압 상승으로 나타난 거죠. 벤틸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 내압만 센싱을 할 거 아니에요. 벤틸레이터 입장에서는 어떤 느껴지는 그 프레셔의 압력이라는 게 에어웨이의 플로우 레지스턴스인지, 사실 렁 자체의 컴플라이언스 문제인지, 기계는 그냥 이 튜브 끝에서 프레셔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기도 저항의 증가, 폐 유순도의 감소 또는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프레셔가 높아졌다고 느끼면은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줘야만 이제 타이달이 확보된다고 느끼는 상황은 기도 저항 증가 때문인지, 그러니까 에어웨이의 플로우 레지스턴스 때문인지, 혹은 폐 자체의 폐실제 컴플라이언스 문제인지, 혹은 둘 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저항이 높은지 컴플라이언스가 낮은지 둘 다인지 뭐 등등등. 기도 저항이란 공기가 기도를 지날 때 생기는 저항이다. 제가 좀 전에 컴플라이언스 얘기 드린 거랑 다르게 기도 저항은 이 에어웨이 자체의 저항입니다. 머리만 달려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저항이 크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빨대로 숨 쉰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큰 빨대로 숨 쉰다고 치면 훨씬 저항이 적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느끼면서, 이 말이 뭔지 느끼면서 필요한 건 외워주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외우면 안 되고, 느끼기만 하고 안 외워도 안 돼. 약간 기본적인 건 좀 외워야 됩니다. 옛날에 뭐 미트디트 공부할 때 유기화학 선생님 중에 김선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이제 학원 강의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하위권이 적당히 상위권에 가기 위한 세팅이 아주 최적화된 강의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얘기한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외우기라도 하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도가 좁으면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크겠죠. 작은 빨대로 숨 쉬면 뭔가 이제 저항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큰 빨대로 숨 쉬면 저항이 좀 작게 느껴질 거고, 그게 이제 기도 저항, 플로우 레지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저항의 상황은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이 튜브가 작은 거를 쓰면 기도 저항이 크고요, 이 튜브가 좀 큰 거를 쓰면 기도 저항이 적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 이 튜브만 생각하면 되냐? 이 튜브가 꺾여도 기도 저항이 크게 느껴졌어요. 가끔 이제 갑자기 타이들이 안 들어갈 때 보면 이 튜브가 꺾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 튜브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트라키아 이런 데도 이제 이디마가 생기고, 그 발론 같은 거에서 인저리를 입었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요 에어웨이도 레지스턴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에어웨이 같은데 캔서가 들어와도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커질 수 있고, 보이는 거 말고 이제 스몰 에어웨이도 뭐 에즈마 같은 게 있으면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스피레이션 시에도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느껴지지만, 들어갈 때도 밖에 세게 넣어야 겨우겨우 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 커브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가장 이상적일까를 생각하면서 세팅을 해야지, 무슨 뭐 모드가 뭐가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대신 이해가 가죠. 기도가 좁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이게 기도 저항이다. 공기가 흐를 때만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플로우 레지스턴스는 플로우가 있을 때만 저항이 있고, 플로우가 없을 때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커브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의 한 70%를 이해하게 됩니다. 뭐 두 개 결국 마찬가지인데, 렁이라는 거는 어떤 풍선 같은 거잖아요. 풍선을 크게 하려면 더 압력을 점점 세게 줘야 될 거 아니야.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종의 이게 용수철 같은 거니까 점점점 다시 수축하려는 힘이 점점점 커지니까 그만큼 압력을 더 많이 줘야 이 풍선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공기를 밀어넣으면서 올라가는데 잠깐 멈추면 그 멈추는 순간 프레셔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뚝 떨어지는 이만큼은 플로우가 있을 때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프레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어웨이 레지스턴스에 의한 플로우 프레셔입니다. 에어웨이 레지스턴스에 의한 플로우 프레셔. 그래서 이 튜브가 크다면,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적다면 요 값이 더 이렇게 적겠죠. 에어웨이의 레지스턴스가 적다면 가장 높은 값이 이제 피크 프레셔에서 플라토 프레셔까지 떨어지는 에어웨이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가 작아지겠죠. 이상적으로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아예 없다면 에어웨이 레지스턴스에 의한 요 프레셔의 차이가 없어지겠죠. 피크 프레셔, 플라토 프레셔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레셔를 주면서 점점 풍선을 키우면서 쭉 하다가 플로우가 딱 멈춘 순간 프레셔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 떨어진 만큼은 에어웨이의 플로우에 의해서 발생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였다. 그래서 렁 자체의 컴플라이언스, 렁 자체의 일라스턴스, 렁 자체의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프레셔는 사실은 이제 플라토 프레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압력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내압은 저항성 압력, 그 다음에 탄성압. 저항성압이라는 게 이제 플로우 레지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한데 탄성압이라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그러니까 렁이 늘어난 게 이 코일이 다시 수축하려는 힘이 이제 탄성압이라는 거죠. 이 한글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동안에 유량이 존재하여 플로우가 있어서 저항성 압력이 추가된다.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압력이 있다. 그래서 흡기 중 기도내압은 더 높아진다. 요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로우 레지스턴스만큼 더 추가적으로 줘야 되니까. 근데 공기의 흐름이 멈추면 유량이 0이 되어 플로우 레지스턴스는 유량이 있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압력차가 바로 사라지고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플라토 프레셔라고 하고, 플라토 프레셔는 즉 그때 남아있는 압력은 폐의 유순도,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결국 다 같은 얘기인데 일라스턴스는 컴플라이언스의 역수인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유순도에 의한, 일라스턴스에 의한,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다시 코일을 수축하려는 이런 거에 의한 걸로 결정되는 압력이다. 그게 이제 플라토 프레셔랑 상관이 있는 거죠. 흡기 중의 압력과 흡기 말 정지 압력 시의 차이는 저항 성분을 반영한다. 이제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셔 커브를 잘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되게 그 에어웨이에 의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구나 작구나를 볼 수가 있고, 많은 부분이 혹은 렁 자체의 컴플라이언스, 렁 자체의 일라스턴스, 렁 자체의 일라스틱 리콜에 의한 문제구나. 굉장히 파이브로틱한 체인지가 많이 왔구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구나. 혹은 에어웨이의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되게 크구나. 혹은 뭐 벤톨린이나 부데소나이드 같은 네뷸라이저를 좀 써볼까? 혹은 스테로이드를 좀 써봐야 될까? 이 튜브를 좀 굵은 걸로 바꿔볼까? 이 튜브 안에 뭐가 막힌 게 아닐까? 석션을 해볼까? 혹은 에어웨이 자체에 문제가 있나? 혹은 뭐 호흡기내과의 컨설트에서 브론코스코피를 해볼까? 뭐 포린바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를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팬은 이런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풍선을 우리가 부풀리면은 어떤 풍선이 막 수축하려는 이런 압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막 수축하려는 압력, 일라스턴스라고 하고, 결국 일라스턴스는 컴플라이언스랑 역수 반대되는 얘기, 결국 이제 같은 얘기예요. 역수 관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인공호흡기 기계에서, 인공호흡기 머신에서 바람을 밀어낸다고 치면, 바람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치면 일라스턴스에 의한 프레셔랑도 싸워야 되지만 이 흐르는 플로우 레지스턴스도 이 반대쪽으로 작용해. 막 밀어내야 되니까 플로우 레지스턴스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틸레이터가 줘야 되는 프레셔는 일라스턴스에 의한,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프레셔 플러스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에어웨이 레지스턴스에 의한 그 프레셔도 극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셔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플로어가 멈추면 뚝 떨어지고, 그만큼이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프레셔 그레디언트고, 그때 정체되어 있는 프레셔를 플라토 프레셔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렁의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일라스턴스에 의해서, 일라스틱 리콜에 의해서 발생하는 값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제 나머지는 빨리 끝냅시다. 기도 내압과 유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건데, 컴플라이언스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압력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부풀 때 폐가 얼마나 잘 팽창하는지를 얘기한다. 의학적으로는 압력 변화에 대한 용적 변화. 그게 제가 외우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컴플라이언스는 델타 P분의 델타 V, 컴플라이언스 델타 P분의 델타 V. 저는 이거를 무식하게 외우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컴플라이언스 델타 P분의 델타 V, 컴플라이언스 델타 P분의 델타, 이런 짓 하지 말고 상상을 하세요. 컴플라이언스가 크다는 얘기는 델타 P분의 델타 V, 그러니까 같은 프레셔를 줘도 델타 V, 볼륨의 변화가 크다. 프레셔를 조금만 줘도 잘 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컴플라이언스가 좋다는 거. 그게 뭐지? 엠피제마 생각하면 돼. 엠피제마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하게 망가진 고무줄처럼 그냥 막 그냥 쉽게 부풀려지는 렁 파렌키말 다 망가진 병이기 때문에 프레셔 조금만 줘도 볼륨이 잘 늘어나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펙티브 벤틸레이션은 되게 떨어지지만 조금만 프레셔를 줘도 렁이 잘 펴져. 다시 일라스틱 리코일도 줄어 있겠죠. 이게 다 망가졌으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가 크다, 델타 P분의 델타 V가 크다. 대표적인 병이 엠피제마. 그거를 표현하면 컴플라이언스가 크다, 일라스턴스가 작다, 일라스틱 리코일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호기도 시간이 되게 길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RR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호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호기 시간을 보면서 RR을 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엠피제마 환자분들은 뭐 어쨌든 벤틸레이터 세팅이 되게 어려운데 호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RR을 높이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풍선 비유처럼 잘 늘어나는 배, 부풀리기 쉽다.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크다. 요런 개념을 잘 상상하면서 이해하셔야 되고, 플라토 프레셔는 폐포의 압력, 컴플라이언스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래서 렁이 굉장히 잘 펴지는 아주 부드러운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컴플라이언스가 좋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풍선이 굉장히 딱딱하고 뻣뻣한 풍선이라고 치면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진다. 굉장히 인플레이트하기 어렵다. 이쪽은 인플레이트하기 쉽다. 이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엠피제마, 렁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엠피제마, 조금 프레셔를 줘도 잘 펴지는 렁이고, 너무 잘 펴지는 것도 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파이브리틱하게 체인지가 왔죠. 뭐 GGO 패턴, 포스트 ARDS 혹은 뭐 IPF 뭐 이런 상태인데 굉장히 렁이 뻣뻣하죠. 바스락바스락거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프레셔를 많이 줘야만 겨우 펴지는, 그걸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다고 하고, 일라스턴스는 역수니까 일라스턴스가 크다, 일라스틱 리코일이 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렁 파렌키말 CT랑 엠피제마, 포스트 ARDS, IPF 이런 거랑 상상해서 컴플라이언스가 크다, 일라스턴스가 작다, 일라스틱 리코일이,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어떻다, 플라토 프레셔가 어떻다, 피크 프레셔가 어떻다,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벤트 모드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런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어떻게 벤트 세팅을 해야 될까, 벤트 커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압력 용적 곡선에서 유순도는 같은 압력 변화에 대한 용적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압력 용적 커브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울기고, 델타 P분의 델타 V니까 기울기고, 사실은 이제 미분값이라는 거죠.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따 뒤에 커브를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폐는 처음에는 잘 안 부풀다가 중간 구간에서 더 쉽게 부풀고 끝에 가까워지면 더 부풀리기 어려워지는 요 커브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유순도는 컴플라이언스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폐가 팽창하는 구간에 따라 다 바뀐다. 폐가 팽창하는 구간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가 실시간으로 기울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그게 왜 그런지도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서 아주 뭐 진짜 따지고 들면 조금씩 잘못한 표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도만 이해해도 ICU 주치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더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폐기종은 엠피제마는 폐포벽의 파괴로 유순도가 증가하여 컴플라이언스가 증가해요. 쉽게 부풀지만 굉장히 잘 부풉니다. 너덜너덜한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탄성도 일라스틱 리코일도 감소한다. 두 개는 역수관계여서. 반대로 폐섬유증, IPF, ARDS, 폐부종, 굉장히 무거운 상태는 유순도, 컴플라이언스가 감소해서 잘 안 펴진다는 거죠. 폐가 뻣뻣하고 잘 안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프레셔 볼륨 커브인데, 벤틸레이터 세팅을 하다 보면 그래프를 여러 개를 표시할 수 있고, 원하는 그래프를 실제로 벤틸레이터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저거 표시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는 이제 적분을 의미도 하고, 어떤 건 미분을 의미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 이해한다고는 못하는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재밌게 공부를 하면 그 세계가 좀 깊어요. 이게 이제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들의 영역이고, 어쨌든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하면 되냐면, 어떤 풍선을 이제 부풀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져 들어있어요. 처음에 필 때 조금 이제 많은 프레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프레셔를 많이 줘야 볼륨이 조금 커진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게 뭔가 이제 다 짜부러져 들어있는 거를 펴야 돼 갖고, 짜부러져 있는 걸 펴야 돼서, 그게 왜냐하면 어떤 렁의 알베올라들이 사실 이게 축축하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설펙턴트 뭐 등등등 뭐 그런 점액질 물질들이 있겠죠. 다 이제 수축되어 있는 거를, 완전히 수축되어 있는 걸 필려면 이런 거 이제 렁 리크루트먼트 한다고 하는데, 벤틸레이션에 참여하는 알베올라들을
늘리기 위해서 다 이제 리크루트먼트를 해야 되는, 렁을 좀 빠지직 하면서 약간 좀 펴줘야 되는 그 구간이 이제 프레셔를 주는 거에 비해서 빠지직 하면서 다 펴지니까 볼륨은 실제로 잘 안 커집니다. 그럼 이거는 델타 P분의 델타 V, 이 기울기가 좀 작은 구간이죠. 이쪽은 기울기가 커지고 다시 이쪽은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컴플라이언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컴플라이언스가 좀 높아지는 부분, 이 부분은 다시 컴플라이언스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컴플라이언스는 렁의 전체 구간에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미분값입니다. 순간순간의 미분값. 프레셔 볼륨 커브의 미분값이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초반에는 리크루트먼트가 필요해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사실은 이 구간에서 벤틸레이션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벤틸레이션이고요. 이 구간에서 대충 세팅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어떤 상상을 해요. 막 프레셔를 주는데 렁이 이제 터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막 프레셔는 막 계속 높이는데 볼륨은 얼마 안 커져. 프레셔 막 이렇게 줘도 볼륨 거의 안 커져. 터지기 직전. 계속 프레셔 높이면 렁 터지겠죠. 이해가죠?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온지. 이런 피지올로직한 거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프레셔 볼륨 커브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상상하고, 이게 뭔가 상태와 다르면 이 사람의 렁이 엠피제마 상태인지 혹은 IPF 파이브로틱한 상태인지 혹은 에어웨이의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의한 문제인지 등등을 이런 커브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핍을 주고 그 핍 이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핍이라는 개념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프레셔 볼륨 커브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좀 다릅니다.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때 커브가 좀 다른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다 이해하려면 조금 어렵고, 인스피레이션 할 때는 초반 구간에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리크루트먼트 때문에 렁이 이제 다 붙어 있는 거를 알베올라를 참여시킬 때 좀 빠지락거리면서 다 떼어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거의 끝났는데 생각보다 기네. 이게 10분 컷 하렸네. 기도 저항이 높다라는 거는 기도가 좁아지면 기도 저항이 증가하겠죠. 기도 협착은 전반적 또는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기도 구간에 전반적인 협착은 기관지의 경련, 천식, 기관지염, 기도의 부종, 그 다음에 국소적인 협착은 뭐 분비물, 스푸턴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포린 바디, 기관삭간 중에도 기도 저항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튜브가 구부러지진 않았는지, 분비물이 스퓨텀이 어디 끼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이 튜브의 끝이 어디 닿진 않았는지, 혹은 이 튜브가 너무 작은 걸 쓰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또 깨알 같은 고품격 닥신 TV에서 이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벤틸레이터 이제 ICU 환자 중에 위닝할 때, 벤틸레이터 위닝할 때 뭐 이 튜브에다가 뭐 티피스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요. 뭐 티피스 하는 거 좋은데 이제 벤트를 걸어놓고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마지막에 쓸 때가 있죠. 환자 멘탈도 얼러트하고 거의 이제 위닝 단계에서 핍도 좀 점점점 줄여주고 프레셔 서포트도 많이 줄여주고 그냥 프레셔 서포트로 살짝만 걸어주고 있을 때, 그때 렁도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환자의 머슬 위크니스도 없고 의식도 명료하고 그냥 이 튜브 아직 불안해서 빼지만 않은 상태일 때, 프레셔 서포트 모드일 때 프레셔를 되게 많이 줄여놓는 사람인데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 가세요? 벤트 위닝 할 때 이 튜브 아직 인투베이션 되어 있는데 프레셔 서포트를 살짝 걸어 놓을 때 그래도 프레셔를 저는 한 10mm H2O 정도를 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이하로 너무 줄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혹은 티피스를 너무 오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빨대로 숨 쉬면 숨 잘 쉴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빨대로 이러고 숨 쉬라고 하면, 여러분 스타벅스 빨대 갖고 숨 쉰다고 하면 숨쉬기 어렵겠죠. 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되게 크잖아요. 이 튜브를 끼고 있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데드 스페이스가 증가하고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크기 때문에 렁이 건강하고 환자의 머슬 위크니스가 없어도 빨대 갖고 숨 쉬면 이 튜브 갖고 숨 쉬는 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환자를 테스트할 때 티피스로 잠깐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걸 오래 방치하면 좋은 게 아니고, 결국 만약에 이 튜브가 좀 크다면 모를까.
그다음에 프레셔 서포트를 걸어놨을 때도 뭐 프레셔 서포트를 이제 위닝 직전이라고 막 3, 4 막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셔 서포트를 7, 8, 9 정도를 줬다 쳐도 그거는 유튜브의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대한 상계하는 효과를 주려면 어느 정도 프레셔 서포트가 있어도 서포트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벤틸레이터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께서는 이제 제가 위닝할 때 프레셔 서포트를 너무 줄여놨더니 자기는 이렇게 줄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튜브를 꽂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좀 걸어놔야 걸어도 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왜? 플로우 레지스턴스가 있으니까. 그 에어웨이도 이데마가 생겨서 이렇게 부풀면은 이데마가 생겨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면은 사실은 실제 면적이 되게 많이 줄여지고 면적이 줄면 되게 그 레지스턴스 생각보다 되게 커진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컴플라이언스가 뭔지 약간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델타 P분의 델타 V라는 걸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프레셔 볼륨 커브에서 그 기울기다, 미분값이다. 그 커브가 왜 이렇게 가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플라토 프레셔가 뭔지, 피크 프레셔가 뭔지, 에어웨이 레지스턴스는 뭔지,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일라스턴스에 의해서, 일라스틱 리코일에 의한 프레셔는 뭔지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 에어웨이에 의한 플로우 레지스턴스는 플로우가 있을 때만 있다. 플로우가 없을 때는 없다. 우리 이 튜브를 숨 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프레셔 서포트를 걸 때도 어느 정도 걸어도 그 건 게 아니다. 사실 이 튜브를 이제 인튜베이션 할 때도 주는 대로 받아서 하지 말고 인튜브 몇 프렌치짜리인지 이 튜브 사이즈가 몇인지 좀 이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버릇을 드시고요. 사실 저도 이 튜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넣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튜브 너무 작은 거 넣으면 롱텀하게 생각하면 되게 플로레센스가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환자 이제 위닝 할 때도 이 튜브 사실은 이제 어쨌든 피지올로직한 게 좋은 거잖아요. 이 튜브가 작으면 호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에어웨이에 이 튜브를 꼽아 놓은 거니까 이 튜브는 가능하면 이제 크면 클수록 더 좋죠. 우리의 에어웨이와 비슷할수록 좋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이제 뭐 의사만 되면 뭐 다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공부해야 되고 또 막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자기 발전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죠. 이 유튜브도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 김선태 같은 사람도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의 미움을 받듯이 저도 어떤 조직에 있다 보니까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곳에 와서 일하고는 있지만 또 누군가는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보면 쉽지 않아 보이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